전 세계가 한때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21세기 전투기에 왜 조종석이 2개나 필요하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F-35, 제니10, 수호이 57 등 최신 5세대 전투기들이 단자 체계를 고집하며 스텔스 효율과 중량 절감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국이 유독 복좌형 전투기를 내세우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복좌형 설계는 단순히 2명이 타는 전투기가 아니라 AI 드론과 인간 조종사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차세대 전술 플랫폼의 시발점, 즉 유무인 복합 전투 전략의 핵심으로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2025년 8월호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KF-21 복좌형은 전투기라기보다 공중작전 통제 플랫폼이다. 두 번째 조종석은 조종사가 아니라 AI 지휘관이 앉을 자리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투기는 조종사가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전장 참여형 플랫폼이었지만 한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늘의 항공모함 개념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복좌형 KF-21은 전투기 한 대가 수십 대의 AI 드론을 통제하는 공중 지휘센터로 진화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개념이 처음 제기된 건 2010년대 중반 미국의 NGAD 프로그램이 논의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간 조종사 1명을 중심으로 다수의 로열 윙맨인 AI 드론을 통제하는 구조를 실험했지만 프로젝트는 극도로 제한적이었고 실제 양산에 들어간 나라는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4세대 후반에서 5세대로 진입하는 KF-21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미 멈티 운용을 전제로 한 복좌 구조를 반영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AI 전투 알고리즘과 전자전통합 데이터 링크는 KF-21의 복좌 구조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복좌형 KF-21은 전투기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전장의 판도를 뒤바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외신 더 드라이브는 이를 두고 한국은 인간의 판단력과 AI의 계산력을 결합해 단자 전투기의 한계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KF-21의 복좌형 모델은 단순한 훈련용이 아니라 실전형 지휘 통제 전투기인 KF-21T로 기획되고 있으며 2028년 이후 양산될 블록3 버전부터는 멈티 전술을 위한 완전 통합형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 전략을 세계 최초로 실전에 투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NGAD, 유럽의 템페스트, 일본의 FX 모두 2035년 전후를 목표로 하지만 KF-21 블록3는 2030년 이전에 멈티 시범작전을 수행할 예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실전 적용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정보, 통신, AI, 항공전자 분야의 융합력을 통해 전투기의 본질을 재정의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이미 현실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KF-21 시제기는 1,500회 이상의 시험 비행 중 단 한 건의 결함도 보고되지 않은 유일한 신형 전투기로 기록되었으며 심지어 외국군 고위 인사들이 직접 탑승을 요청할 정도로 안정성과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UAE 방공사령관과 폴란드 공군참모총장이 목숨을 걸고라도 타보고 싶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완성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형 항전장비의 89%, 국산화 비행 제어 알고리즘의 100% 국내 개발, 에이사 레이더의 독자 통합률 98%라는 수치는 단자 설계에 목을 매던 기존 강대국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복좌형 설계는 향후 AI 드론, 군집 체계의 두뇌로 기능할 공중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멈티 체계는 단순한 드론 편대 운용이 아니라 전장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개념으로 KF-21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과거 F-15의 스트라이크 이글이 조종사와 무장사수가 협력해 전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KF-21 복좌형은 인간 조종사와 AI 지휘관이 협력해 인공지능 전장 지휘체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간이 AI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의 전투를 지원하는 완전한 상호의존 구조입니다. 한국의 KF-21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기체의 외형이나 스텔스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겉으론 전투기지만 속을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이건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국가인공지능 전장체계의 축소판입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노린 건 기체 개발이 아니라 체계 통합 능력입니다.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NGAD보다 먼저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KF-21에 들어가는 항전 장비만 해도 230여 개, 그중 91%가 국내 기술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비밀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어 KF-21의 미션 컴퓨터 사명은 기존의 항전 장비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을 넘어서 AI 연산을 직접 수행합니다. 보통 전투기에서는 AI 운용은 지상 통제센터나 외부 서버에서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연산 칩셋 자체를 기체 내부에 통합했습니다. 이 말은 즉 KF-21이 전자전 환경에서 단독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걸 완전한 형태로 구현한 건 미국의 F-35 블록4 프로토타입과 한국의 KF-21 뿐입니다. 그 다음은 센서 융합 구조입니다. KF-21의 A사 레이더는 표면적으로는 천여 개 송수신 모듈을 사용하는데 이 모듈들이 단순히 표적을 탐지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파를 역산해서 반사 면적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AI가 즉시 기체 자세와 각도를 조정해 탐지를 최소화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텔스가 아니라 능동형 스텔스에 가까운 기술로 2024년 ADD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탐지 회피율이 78.6%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F-22의 실전 기준 65%보다 높다고 분석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EOTSK인 한국형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의 작동 알고리즘입니다. 한국은 이 장비를 단순히 표적 추정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실제 KF-21의 EOTS는 AI가 적의 열신호 패턴을 학습한 뒤 적 미사일 발사 직전의 열 변화까지 감지해 탐지 시점을 평균 0.7초 앞당기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건 사람 눈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 덕분에 KF-21은 적 미사일이 발사된 순간이 아니라 발사되기 직전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합되는 게 전자전 신호 처리용 DRFM AI 모듈입니다. 한국은 전자전 시스템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적의 레이더파를 단순 반사하는 게 아니라 패턴 분석 후 왜곡된 신호를 재송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적 레이더에 아예 가짜 표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미국이 ECM을 쓰고 중국이 흡수형 스텔스를 강조한다면 한국은 아예 적의 인식 체계 자체를 조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실제 ADD가 2024년 말 발표한 시험 수치에 따르면 DRFM AI는 적 전파 교란 성공률 94.1%, 적의 표적 인식 오류율 72%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이미 실전급 수준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KF-21의 전술 데이터 버스 PDN-3000은 유럽의 EMIL STD-1553B보다 전송 대역 폭이 40배 넓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각 장비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실시간 암호화해서 보내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적이 전자전 공격으로 데이터 버스를 해킹하거나 신호를 가로채도 그 내부 내용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공중에서 작동하는 암호망입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놀라는 건 이 시스템이 외산이 아니라 카이 ADD 한화 시스템 등의 세계 기관이 직접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수준의 통합체계는 보통 미국 방부사나 다르파 정도에서만 구현이 가능한데 한국이 민간 군산복합 구조로 그걸 해냈습니다. 미국은 NGAD 개발비로 60조 원을 쓰고 있지만 아직 완성률이 70% 미만입니다. 반면 한국은 8조 원으로 완성률 92%까지 올라왔습니다. AI 통합 부문도 세계적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K-알파 신경망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계학습 기반이 아니라 상황 적응형 강화 학습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전 중 새로운 변수에 즉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KF-21의 AI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는 1.7 페타바이트, 이는 F-35의 훈련 데이터량인 약 900테라바이트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즉, KF-21의 AI는 이미 전투 경험을 2배 더 가지고 있는 셈이죠. 또 하나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게 열관리 시스템입니다. KF-21은 고온의 항전 장비가 밀집된 기체 구조임에도 기압 변화에 따라 냉각 유로를 자동 조정하는 능동 열관리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이건 유럽조차 구현하지 못한 분야로 냉각 효율이 기존 대비 37% 향상됐습니다. 즉, 항전 장비의 과열로 인한 시스템 다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 공군의 F-35가 실전에서 자주 통신 불안정이나 센서 오류를 겪는 이유가 바로 이 냉각 관리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체계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이미 국가 단위의 AI 방산융합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한화 LIG-X1, 카이가 공유하는 K-이마일 클라우드는 세계 유일의 군사용 데이터 공유망으로 보안 레벨은 미 NSA 기준 등급 4A를 만족합니다. 즉 KF-21은 단일 기체가 아니라 국가방산 AI망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노드입니다. 이건 F-35조차 아직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체계입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단순히 비행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KF-21은 공중지휘 인공지능 플랫폼이며 기술적으로 독립적인 6세대 전투체계에 가장 가까운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자본으로, 유럽은 연합으로, 일본은 미국의 기술로 그걸 만들지만 한국은 오직 자신의 시스템 통합 능력으로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장 설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의 KF-21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5일 사우디 KF-21 40대 구매하겠다 영상입니다. 해외군 관계자들에게 KF-21은 준작전기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보람에는 그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UAE 공군전술센터 사령관 아잔 알루아이미가 2025년 4월 KF-21에 탑승해 최초 외국인 비행 기록을 세운 직후 양국 공군이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바로 다음 달 사우디 국방부가 카이의 비밀리에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며 완제기와 현지 생산 패키지 검토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운용 중인 전술기는 F-15SA, F-15S, 타이푼 블록 2, 3 등 300여 대이지만 실제 최신 사양은 130여 대에 불과하고 독일의 수출 금지, 미국의 군사정책 변화로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작전 가능 대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블록 1에서 이미 다기능 A사 레이더, IRST,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합했고 블록 3로 넘어가면 구조 설계에 숨어있던 내부 무장창을 개방해 완전 스텔스 형상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주골격과 무장창 프레임을 일체화해둔 프리스텔스 구조가 사전 반영돼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분명합니다. 2025년 6월 기준 완제품 단가 8,700만에서 1억 1,000만 달러로 라팔 대비 30% 이상 저렴하며 수명주기 비용을 포함해도 서방 5세대기 대비 15%가량 낮다는 복수 해외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국산화율입니다. KF-21은 현재 부품 국산화 65%를 돌파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36년까지 독자 엔진을 완성하면 80%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처럼 핵심 기술을 자국 주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독일, 미국의 정책 리스크를 체감한 사우디 의사결정자에게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작전 개념 측면에서도 KF-21은 블록2부터 2인승 기체를 활용해 무인 전투기와의 멀티 체계를 구현하게 되며 뒷좌석을 AI 크루로 대체하는 연구가 병행되고 있어 사우디가 요구하는 6세대 전력 전환의 징검다리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UAE가 제안한 스마트 윙맨 무인기 데이터 링크 공동 개발안에 사우디 방산청도 옵저버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카이는 KF-21과 전술 드론을 묶어 패키지 수출하는 구상을 사우디 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요약하면 사우디가 KF-21을 검토하는 핵심 포인트는 즉각 운용 가능한 4.5세대 성능과 2030년대 초반에 확보할 5세대 성능의 기체를 65%가 넘는 국산화율과 추후 80%까지 전망되는 기술 자립성을 UAE와 함께하는 멈티 및 공동개발 네트워크를 통한 6세대 기술족이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 미국 정책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급망 다변화 등 4가지이며 이 모든 요소가 2025년 하반기 사우디 국방부 연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공군의 전력 공백은 수치로 드러납니다. F-15SA 84대와 개량형 F-15S 68대의 평균 가동률이 65%로 떨어지면서 정비 예산만 올 상반기에 4억 7,500만 달러를 소모했고 이를 막으려 미 국방부가 4,970만 달러 추가 유지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발생한 F-15SA 훈련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순직하면서 최신형 이글이라는 간판도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타이푼 증강이 독일 수출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베를린이 2024년 1월 일시적으로 금수 완화를 선언했지만 실제 라이선스 승인서는 2025년 7월까지도 서명되지 않아 48대 추가 도입안이 표류 중입니다. 이런 구조적 제약 때문에 사우디 국방부는 2026에서 2035까지 예정된 공군 재편 로드맵에서 외부 정치 리스크가 적고 현지 생산이 가능한 플랫폼을 1순위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KF-21이 급부상한 이유는 확실합니다. 먼저 개발 완성도가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기준 무사고 1000소티를 달성해 전체 시험 계획 2000회 중 절반을 넘어섰고 2025년 5월에는 시제 4호기가 마하 1.8 돌파와 초도미티어 발사 시험까지 성공해 즉시 전력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비용 효율성이 경쟁 기종 대비 확연합니다. 2024년 필리핀 입찰 자료에는 한 대당 98억 원이라는 스티커 가격이 공개됐고 2025년 6월 불가리안 밀리터리 분석에서는 최신 블록 기준 최대 1억 1000만 달러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라팔과 F-35A 대비 25% 이상 저렴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는 엔진, 예비 부품,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완전 패키지인 LCC 기준 87만에서 110만 달러라는 범위를 제시하며 가격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KF-21은 65% 국산화율의 핵심인 F414G 400 엔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27년부터 창원에서 라이선스 조립하고 2036년 이후 완전 독자형 파생 엔진을 양산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돼 있어 사우디도 동일한 공정 설비를 들여오면 국내 생산 5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32년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 스텔스 코팅, 멈티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패키지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어서 사우디가 2030년 초반에 5세대급 전력을 갖추려는 일정표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동시에 UAE와 진행 중인 윙맨 드론 공동 개발 LOI에 사우디 방산청이 옵저버로 참여해 기술 로열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2025년 7월 사우디의 파트너 참여는 사업 안정화 이후에만 가능이라는 공동 입장을 내놨고 레오나르도 CEO도 2035년 데드라인 유지가 우선이라며 사우디 참여가 기술 공유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6세대 직접 진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사우디는 KF-21 블록 3와 무인 편대 체계를 브릿지 솔루션으로 사전에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KF-21은 미국 ITAR 통제를 받지 않는 장비 비율이 높고 독일, 프랑스의 부품 의존도가 낮아 유럽 정책 변화에 영향이 적어 자주 국방 슬로건에 부합합니다. 카이가 2025년 4월 사우디에 제시한 가상전 훈련 결과에 따르면 KF-21 편대와 리퍼급 드론 2대 조합이 F-15SA 단독 편대 대비 1.7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고 항전 데이터 링크 표준도 RSAF 링크 16과 22 체계와 95% 이상 호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우디는 노후 기체를 저렴하게 대체하고 국내 제조 생태계를 키우면서 2030년 이후 스텔스, 무인 체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성비 해법으로 KF-21을 선택지 최전선에 배치한 셈이며 본격적인 정무 협상은 2026 회계연도 예산 심사 직후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가 보람의 눈길을 준 결정적 이유는 우선 2030년대 초까지 공군을 5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 전략과 KF-21의 로드맵이 정확히 겹친다는 점입니다. 독자 엔진과 내부 무장창, 무인기 편대 운용을 단계별로 확보하면 사우디는 외부 의존도를 대폭 낮춘 채 비전 2030의 자주 국방 기조를 실질 전력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양산 물량을 200대 이상으로 확대해 단가를 추가로 낮출 수 있고 중동 현지 최종 조립 라인과 부품 센터를 통해 유지, 보수 비즈니스까지 장기 계약하게 됩니다. 즉, 두 나라 모두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윈윈 구조입니다. 다만 관건은 기술 이전 범위를 둘러싼 협상력입니다. 사우디는 플랫폼 통제권을 원하는 반면 한국은 핵심 소프트웨어와 스텔스 재료 공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절충간을 찾으려면 한국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위성항법 체계를 패키지로 묶어 가치를 높이고 사우디는 초기 생산분 일부를 한국에서 완제기로 납품받아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수출 통제 라인을 우회하더라도 엔진 부품과 미사일 시커처럼 ITAR 규제를 받는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공동 대응 워킹 그룹을 구성해 인증 절차를 단계별로 해결해야 사업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가 요구하는 실사격 평가와 고온, 모래 환경 비행 시험을 2026년 이전에 완료한다면 첫 계약은 같은 해 4분기 국왕 재가를 거쳐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 수출은 단순한 기체 판매가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가 각각 5세대와 6세대 기술의 교차 학습을 통해 방산 생태계를 동반 성장시키는 전략적 가교이며 향후 터키칸 전투기와 GCAP마저 가세안 중동, 서아시아 차세대기 3국지의 향방을 좌우할 키메이커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